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구상 초안이 밝혀졌습니다. 직접 밝혔는데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원칙을 통한 대기업의 내부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중되고 쏠린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선할 공정위의 재벌개혁,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분야 전문가시죠.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경제 톱뉴스는 6.19 부동산 대책 소식들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40년 만에 불을 끈 고리 1호기 원전 이야기입니다. 탈원전, 탈핵 시대를 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이고요. 또 핵을 떠나는 것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풀어야 할 숙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원전 해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들이 남아있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함께 이 문제 분석해보겠습니다. 월요일 한 주간의 건강한 식탁, 행복한 주머니 생각하는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함께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현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계열사 현황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재벌개혁안 발표했습니다.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이 삼성의 위장 계열사다 이런 논란 저희도 인터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칼보다는 캠페인 형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재벌개혁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경제력 집중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직접 인터뷰하고 생중계가 됐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난주에 취임하셨을 때 재벌개혁안을 주초에 내시겠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좀 구체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새로운 내용도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 재벌 총수들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거, 그리고 내부거래 위장 계열사 문제는 이미 조사가 사실 시작되었던 문제고요. 네. 갑을 문제도 이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조금 더 첫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막연하게 재벌개혁이라면 사실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정치권과의 좀 부적절한 결탁 이런 문제도 사실은 언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사실 재벌 문제의 핵심이 경제력 집중에 있다. 그래서 4대 재벌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제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 경제 권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벌 총수가 그를 통해서 사회 규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고 자행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지역적인 일감 몰아주기 문제, 그리고 또 사실 재벌 문제보다는 경제민주화 문제에 더 가까운 갑을 문제 이런 쪽에 좀 오히려 초점이 옮겨가는 듯한 인상이 있고요.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법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 네.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재벌 총수를 만나서 당부를 해서 사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면에서 어떻게 이 법 제도와 그리고 또 단기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좀 큰 사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장기적인 법 개정 이야기는 직접 언급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얘기가 있고요. 일단은 몰아쳐서 한 번에 단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긍정적 사례를 모으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칼보다는 좀 전체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혀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네네. 재벌 개혁을 집권 초에 모멘텀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말하고 한꺼번에 실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재벌 개혁을 위한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초기에 모멘텀이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해야 될 문제고요. 단지 그 법 제도화 안에는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타임라인이 나갑니다. 거기서는 최소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이행기를 거쳐서 실행해가는 그런 것들이 담길 수 있죠. 그래서 네. 한꺼번에 몰아친다는 의미가 좀 자칫 잘못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재벌들이 사실 앞장서서 협조를 해서 잘 하면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협조를 구하고 당부하는 거 좋습니다.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의존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되고요. 그렇게는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이 청사진에 대해서 일단 1단계 수준에서 국민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명확히 해결하겠다 이런 그림은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문제는 다루겠다라고 했고요. 오늘 이 종합건설 건축사 사무소 네. 이 삼성의 위장계열사 증거 이런 보도들이 알려졌거든요. 네. 이 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위가 정확히 조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는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공정위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들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공정위가 사실 해야 되는 이런 위장계열사 문제, 위장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 이런 직권조사 부분들이 너무 위축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재벌개혁을 대체할 수 있거나 이것으로 재벌개혁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네. 재벌개혁의 문제는 이런 사건들을 모멘텀으로 해서 국민들 여론도 환기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아주 과학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삼성 위장계열사 결국은 이게 사주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계열사로서 일감을 몰아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겠죠. 어떻게 네네. 왜 이걸 비난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설계 회사죠. 근데 이 회사를 설계 쪽하고 감리로 나누고 이게 사무 설계가 아주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것을 삼성물산에 인수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무 설계, 사무 건설에 사무 설계에 일감을 몰아줘서 키운 다음에 가장 알짜배기를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에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에 이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위장을 한 번 더해서 아주 좀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이런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를 형사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형사고발에 공정위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나왔던 것이죠. 이번에 김상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도 공정위가 공정위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재벌 총수를 결국은 향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하신 형사고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원만하거나 혹은 유화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그간의 어떤 그런 책임들을 묻는 액션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사실 저희도 얘기하기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재벌 총수들이 협조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편 바람직합니다만은, 그것을 앞세워서 협조를 받아서
개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사실 우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우리 재벌의 경제 권력으로서 대한민국 곳곳에 누리고 있는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런 역사적 기회를 한 생각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놓친다면은 이거는 두고두고 저희가 후회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상조 위원장 또 정부에서 재벌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벌 문제를 가벌 문제 또는 재벌 그룹들의 협조를 구해서 일자리 문제를 푸는 수단으로 혹시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최근에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는 사실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재벌 개혁을 통해서 산업 구조화를 고도화시켜야만이 사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대한민국 경제가 몇몇 회장님들의 이끌에 의해서 굴러가는 경제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재벌 개혁에서 뭐 여러 가지 앞서 부용 얘기도 했고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안이 오늘 나오지 않아서 뭐 특히나 인사라든지 조직 개편 부분은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수준에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조사국이죠. 지금 이 기업 집단에 대한 조사하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앞서 말씀하신 구체적 고발이라든지 이런 실천적 액션들 좀 더 나올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조사국 아마 부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만은 사실 이 조사국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시행령 개정 먼저 하고 그다음 법 개정 공정거래법과 또 재벌개혁에 관련된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만이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이 이루어지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논의 기구를 좀 만드는 게 저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 기구를 빨리 하루속히 만들어서 진지하게 우리가 재벌개혁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논의에는 재계도 참여할 수도 있고 재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김상조 위원장의 여러 밑그림에 대한 분석 얘기도 했고요. 또 직접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일단은 지금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별개의 문제긴 한데요.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BBQ 치킨 가격 인상,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고 공정위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명확히 그건 오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실 뭐 오비 일학 같은 일이 벌어졌고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었고요.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프랜차이즈 관련 법 위반을 물가 가격 인상을 안 한 걸로 대충 한다면 사실 김상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조사 결과 실제로 별 위반 사항을 발견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점상 상당히 오해를 살만하다. 공정위가 앞으로 이런 오해 살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의 그 룰 메이커 또는 레퍼리 기능을 해야 되는 공정위가 그 위상을 장기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 의견 하나하나가 또 경제 뉴스, 경제 이야기의 중요한 맥락이 되고요. 사전처럼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열심히 이야기한 재벌개혁이 오늘 공감사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이라는 말 자체도 독특하게 영어 단어로 등재됐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의 경제력 집중, 과거 성장 시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바도 있고요. 또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함으로써 발전의 속도를 이루어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폐해는 사실 더 컸습니다. 집중돼 있고 문어발식 경영 또 재벌, 이 기업 소유주 개인에게 많은 권한과 재산이 몰려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게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을 개혁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재벌이란 단어에서 떠올리는 일상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방송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기다립니다. 네,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는 박상인 교수였는데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인터뷰 중간에 띵동댕 하는 잡음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생경제 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관련 내용으로 오늘 경제 톱뉴스 꾸며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27분 40초 지났습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종합대책인데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집값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나온 대책을 보니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돈줄을 좀 조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선별적 규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핀셋 규제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단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이 기존에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강남 4구에 국한했었는데요. 이제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에는 1년 6개월이었는데 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확대가 돼서 사실상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또 청약 조정 지역도 늘어납니다. 청약 조정 지역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아파트 분양할 때 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에 1순위 청약 적용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재당첨 이런 걸 제한을 두는 건데요. 네. 이번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또 부산 기장군 이렇게 세 곳이 청약 조정 지역에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광명시만 봐도 이 최근 2달간 청약 경쟁률이 31.8대 1 이랬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제 세 곳이 추가가 되면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7곳, 부산 7곳, 세종시까지 해서 총 4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이런 청약 조정 지역 내 건축단지 조합원은 주택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네. 지금은 과밀 억제권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청약 조정 지역에서는 한 채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서 지분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익을 노린 과열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냉각시키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이렇게 청약 조정 지역에 들어가면 돈 빌리기도 어려워지죠? 네, 청약 조정 지역 40곳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라고 부르죠. 이게 네. 기존에는 70%였는데 60%로 낮아지고요. 청구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집을 살 때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3년 만에 강화가 된 겁니다. 네. 또 그동안의 집단 대출은 사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가계대출 급중 주범으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청약 조정 지역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고 또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는 다음 달 3일 공고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신 그 이외의 지역은 LTV나 DTI 규제 비율을 현 수준을 유지해서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서민층 실수요자가 좀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이 대상이거든요. 은행만 규제하면 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네. 억제하겠다 이런 의지인 겁니다. 네, 실수요자 반영 부문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규제책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이고 네. 또 최근에 집값 올린 게 투기적 수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규제책을 내놓으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가계대출 증가세도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으면 투기하는 이들은 보통 이제 자본력이 있으니까 대출의 규제에도 계속 투자를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이를 잡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겠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자를 포함해서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 사려는 사람들보다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뭐 사업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비로 쓰는 자영업자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운 한계 가구 뭐 이런 것들이 더 네, 문제다라는 맞습니다.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좀 총체적인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지금 정부가 수정해서 잡았는데 좀 그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오늘 경제부총리가 전망했네요. 네, 뭐 추경을 전제로 한 건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한 외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 경정 예산이 충실히 집행이 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전망인 2.6%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총리가 취임한 게 지난 9일이었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 추경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인데요. 정부가 추경안을 지난 7일에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상정 일자도 못 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국가재정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야당도 뭐 적극 참석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장관 인선 때문에 좀 꼬인 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를 목표로 했는데 뭐 6월은 뭐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외교부, 법무부, 뭐 장관 인선 문제로 참 시끄럽습니다만 정작 추경 이건 타이밍인데 걱정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처음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큰 틀의 얘기는 한번 분석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 4대 그룹 만난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 기사가 되고 있네요. 네, 뭐 지난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한 후에 어제 뭐 이중금 부영그룹 회장을 위장계열사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런 평가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오늘 이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 재벌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좀 밝혔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기업들이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개혁 규제를 통해서 이제 재벌을 개혁하기 전에 재계가 좀 자발적으로 노력해달라.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4대급을 만나서 새 정부의 공약을 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에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기업 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좀 협박성 강조도 했습니다. 또 뭐 의뢰지에 있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면담 일정을 잡고 있다고 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 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가격 인상을 좀 통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가격 인상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담합을 피한 교묘한 꼼수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협박이라기보다는 엄포를 놓은 점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과열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다. 뭐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인 만큼 분위기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네. 일단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참여정부 때에도 뭐 굉장히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했었잖아요. 네. 이게 뭐 잠깐 잠잠하다가 또 투기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계속 시장을 좀 감시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호책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핀셋이라고 했는데요. 핀셋에 비유했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좀 실수요자를 피해서 잘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으로 저는 이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리원전인데요. 국회에서도 탈핵을 하자 이렇게 성명서가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공약을 대선 후보 당시에 세웠습니다. 이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진통을 겪었던 고리원전 1호기 오늘 자정 0시를 기해서 영구 정지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멈춰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과 기술의 역사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 이런 묘한 기분도 들고 있습니다. 환영받고 있지만 또 생각해봐야 될 과제들도 많습니다. 특히 노후 원전 가동 중지가 갖는 의미, 남은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조은호입니다. 네. 자, 오늘 자정부로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됐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또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졸업하고 맨 처음 갔던 발전소가 고리 1호기고요.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 기술자들하고 같이 소위 해결료 집합체라는 걸 처음 받고 이상인 것들 받고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벌써 40년 지나가지고 네. 정지하게 됐네요. 네. 당시에 좀 분위기 같은 것들이나 이런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원전이 워낙 많은 국가에 또 집약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지만 그 당시에 이 처음 고리 원전 1호기를 이 분야의 네. 졸업생으로서 보셨을 때 느낌이 달랐을 텐데 또 사회 분위기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위 애지중지한 첫째 맞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70년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마치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그때 일어나죠. 78년이요. 네. 그때 아주 소위 효자 역할 노릇을 아주 톡톡히 했었죠. 네.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가 있었고 또 비리에 네. 또 휘말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천덕거리는 됐죠. 네. 자, 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현장에서 직접 연설도 하셨습니다. 탈핵 로드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 자체를 안전하게 100% 걱정 없이 쓰기란 지금으로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저기 배로 가야 되겠다, 걸어야 되겠다. 이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보다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안전하게 좀 더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재생 가능 에너지도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분명히 뭔가 사고 났고 날 겁니다. 그럼 또 그만둘 겁니까? 그래서 그럴 때 물론 이제 재생으로 가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시점이 있고 독일처럼 이렇게 시간을 갖고 10년, 20년 갖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기도 전에 걷기도 전에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는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계획의 첫 신호탄 정도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는 그런 게요. 사실 이제 선거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행하는 건 맞는데 사실 어느 나라 대통령도 공약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약이 그 공짜가 비공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원자력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우리가 인류가 신재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 지나서 원자력 지나서 이제 재생 가능 그리고 신에너지라는 건 맞는데 네네. 단지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가 버텨줘야 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석탄이라고 하는 큰 형님 그리고 원자력 또는 원전이라는 작은 형님이 둘 다 퇴출되게 되는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될 때는 동생들이 아직 제대로 독립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받쳐줄 수 있을까? 괜한 전력 요금만 올라가게 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아직 미래 기술이니까 불확실성이 있죠.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또 석탄을 할까요? 아니면 또 그때 가서 원전을 다시 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방향은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모든 모든 선택 사항을 열어두는 게 맞다. 그리고 네. 또 찾아보자. 이게 또 맞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자, 방향에 대해서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원전을 줄여나가는 방향은 옳지만은 좀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과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해체 기술도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경제적인 어떤 시장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 고리 원전 1호기도 저희는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해체까지 15년이나 걸린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어떤 절차들이 있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15년 이나라기보다는요, 사실은 15년밖에 안 걸린다는 게 네. 그렇습니까? 네. 라고 합니다. 네네. 보통 영국 같은 데서는 50년, 80년, 100년 그냥 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쪽은 이제 굉장히 작은 도시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인구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럴 때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 하면은 기본적으로 500만 명 수준입니다. 네, 수백만 명이 모여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궁이에서 태우고 난 연탄, 소위 연료, 핵연료, 네. 핵연료, 쏘고 난 연료, 이거를 이제 빼내가지고 식히는 게 기본적으로 한 5년은 걸립니다. 네. 이게 그 잔열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통 서울시 가정의 절반 정도 쓸 잔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두 달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안전하게 5년까지는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때를 씻겨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염 제거죠.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제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되겠고 방사성 폐기물 또 버려야 되겠고. 근데 버리지 않으면 이제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장갑 모자 정도는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큰 철거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연료가 나오고 이거는 사실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없이 손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리로기가 있던 자리를 깨끗하게 잔디밭으로, 나무로, 소위 이제 녹지로 돌려줘야 되겠죠. 네. 소위 녹지 복원이라고 하죠. 네네. 이걸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15년도 짧고 한 20년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보니까 해외 선진국 대비에는 이 원전을 해체하고 안전하게 해체해서 말씀하신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하는데 아직은 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이 쓰고 남은 원자력 방사능 물질 폐기물 이거를 보관하는 게 지금 선진국만 해도 핀란드, 스웨덴 정도만 기준에 맞는 안전한 보관 장소가 있고 다른 나라들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말로는 유카산에 있던 걸 그냥 취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수술방관하고 있는 형편이죠. 물론 그쪽은 심각합니다. 워낙 100기 넘던 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못지않게 지금 14,000톤, 15,000톤이 지금 쌓여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어디다 듣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손에 주면 되겠죠. 할 수 없죠, 네네. 그 인지 조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물건들, 사실 전기 발생 이런 것들은 10m, 20m 원자로가 10m 넘거든요. 네. 이걸 이제 어디다 두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죠.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로 그걸 못하진 않습니다. 단지 불행하게도 애석하게도 어딘가 창고에 좀 넣어둬야 되겠다.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점이 되면 그리고 이제 고준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온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겠죠. 그때 이제 옮기면 되는 게 물론 이제 전체 기술에서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가 부족한 건 맞는데 이 원자력 발전, 설계, 시공, 건설, 운전을 이렇게 잘한 나라가 해체 정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술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레이저나 이런 몇 개 고기술, 고강도 기술이 있는데 그것만 습득하면 되니까 외국 기술 잠깐 빌려면 되겠죠. 그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해체에 대한 우려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원전 해체, 탈원전의 방향은 맞으나 단계와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 얘기를 앞서도 해주셨지만 신규 건설 중인 원전도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것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름철마다 이 블랙아웃 걱정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번 여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저금통에 충분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필요한데 120 정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 1호기 하나 정도는 그중에 1도 안 되거든요. 0.6밖에 안 됩니다. 아주 조금만 58만 6천 킬로와트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라도 다른데 문제가 생긴다면은 원전이 또 무슨 문제를 해서 서버린다면 그럼 우리가 자가발전기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2중 3조로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 또 겨울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자동차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생각이 되니까 대체는 지금 뭐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하고
재생 가능, 신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재생은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고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일본처럼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무역 적자 아마 일본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 근모기했던 민족인데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괴로울 건 사실이죠. 예, LNG 발전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변화의 시기에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자 원전 해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주의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 가족, 그다음에 한 주의 먹거리 이런 것들이겠죠.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 무엇인지 또 농수산물 정보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생생장바구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예, 이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아이들은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고요. 그렇죠. 싫어하는 분들은 이 음식이라든지 위생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조심해야 될 게 많다고 하죠. 네, 이 날이 더워질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이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을 경우 걸린다고 합니다. 네. 잘못 먹어서 걸리면은 이틀 정도 잠복기 거친 후에 복통과 같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치사율이 무려 50%나 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이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날것 음식 먹다가 그렇기도 하고 상처가 난 몸으로 따뜻한 바다에 들어가서 걸렸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바다로 가기가 무서워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식약처가 나서서 오늘부터 비브리오 폐혈증 균 현장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검사를 시행하는군요. 네, 전국에 네네. 있는 주요 해수욕장 28곳과 항구, 포구 55곳에 있는 횟집에 대해서 8월 중순까지 계속 진행하는데요. 네. 수족관 물에서 일단 균이 확인되면은 바로 물건을 수거해서 검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달부터 비브리오 폐혈증 균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서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바닷가 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네. 연내에는 173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식약처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비브리오 폐혈증 걱정하신 분은 여기 들어가시면 41곳의 주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발생됐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이런 게 나올 거고 연내에 좀 더 확대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소비자분들이 좀 직접 조심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정부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소비자분들도 직접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는 게요. 네. 이 시장이나 마트 가셔서 물건 사실 때는 네. 살 거 다 사시고 제일 마지막에 어패류를 장바구니에 넣는 게 가장 신선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 네. 그리고 조리할 때 횟감용 칼과 도마를 다른 조리 기구와 이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예방 수칙이고요. 네. 또 이 균이 56도 이상 열을 가하면 죽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어패류를 날 것보다는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마트에서 이 회를 많이 사는 편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회를 다른 분들이 사갈까봐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 넣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도 가장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산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떤 농산물 있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양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시기마다 다르더라고요, 양파도. 그쵸. 오늘은 요즘엔 또 햇 마늘이 나오는 철이기도 해서 네. 마늘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늘은 우리 한민족이랑 함께 오랫동안 해온 채소로 네. 고조선의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친숙한 마늘이 사실은 종류도 있고 쓰임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네,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오늘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나오네요. 자, 마늘 좋아하세요? 예, 마늘 무척 좋아합니다. 이 양파도 시기별로 달랐어요. 근데 마늘도 이렇게 좀 종류가 다른가요? 네, 이 마늘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서 그게 네. 이 난지 마늘과 한지 마늘로 나누어져요. 예, 예. 그 중에서 난지 마늘은 이름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납니다. 네. 제주도, 남해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마늘이고요. 네네. 그리고 한지 마늘은 좀 더 위쪽 추운 곳인 중부나 내륙 지방에서 생산되는데 네. 한지 마늘이 난지보다는 조금 더 늦게 수확되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의성 마늘, 예. 육종 마늘 이런 게 전부 한지 마늘의 한 종류입니다. 예, 이 기후에 따라 한지, 난지, 따뜻한 곳, 차가운 곳 나뉘는군요. 맛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양파도 늦게 나오는 만생종이 단단하고 저장도 용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수확하는 한지역 마늘이 작지만 맵고 단단해서요. 네. 향이 더 진할 뿐만 아니라 장기 저장에도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김장용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대신 난지역 마늘은 가격은 좀 더 저렴하고 농민분들이 수확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역시 또 취향에 따라서 한지, 난지 이 마늘의 두 종류를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효능 많죠.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혔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별명이 한 가지 있어요. 네. 일해백리라고 해서. 일해백리요? 뭔가요? 냄새 하나만 빼면은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해롭고 100가지가 이롭다 이 뜻이군요. 네, 맞아요. 네네. 이 마늘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항암 효과인데요. 네.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꼽은 항암 식품 순위 1위, 바로 마늘이었고요. 네. 특히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위암 발병률을 낮춰줍니다. 이외에도 성인병 예방이나 면역력 증가 같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참 도움되는 얘기. 이 문재영 대리께서는 생생장바구니의 영해백일입니다. 해로운 건 하나도 없고 다 100가지 얘기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물가 정보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치청오이와 시금치 가격이 오르겠습니다. 치청오이는 산지에서 병해충이 발생했대요. 네. 그래서 주산지인 전남 구례 지방에 출하가 일찍 종료되었고요.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또 시금치는 특성상 더운 날에는 잘 자라나지 않는 작물이어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생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출하 물량이 감소하겠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르겠습니다. 가격 부담 좀 없는 물품들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그러면 반면에 풋고추랑 참외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풋고추는 시금치랑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면 오히려 더 잘 자라나요. 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고 생육이 좋아지면서 출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참외는 경북 성주 지방에서 물량이 늘어났고 참외 말고 요즘에 다른 과일이 복숭아나 포도 같은 과일의 출하 시기가 겹치면서 수요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가격이 살짝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 지난주에 참외 소개해 주셨나요? 엽산이 풍부해서 임산부라든지 혹은 몸이 약하신 분들 참외도 즐기시면 좋고요. 취청오이 시금치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격 올랐을 때 좀 부담되시면 살짝 기다렸다가 드시면 또 가격은 서로 오르내리고 바뀌니까 그렇죠. 예, 날씨에 따라서 좀 제철 과일, 야채 그리고 음식들 드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해서 강조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날씨가 따뜻해지면 위험합니다. 따뜻한 바닷물 또 어패류 드실 때는 가급적 익혀 드시고 상처가 나신 분들은 바다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약처에서 주의 정보 제공하고 있다니까 요거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8106님 재벌 개혁으로 사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이건 꼭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벌들의 개혁의 시작으로 벌벌 떠는 기업이 얼마나 많을까. 개혁만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쑥쑥 커야 저희 같은 소기업도 살아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 재벌 개혁의 목적이겠죠.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로 전기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괜찮다라는 얘기 아까 해드렸죠. 8864님 감사드리고요. 8945님도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소개해 주시면서 강추하셨는데 가고 싶습니다. 6773님 부동산 정책 변함없이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되겠죠. 요즘 손자재롱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요. 워터파크 한번 가보는 게 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꿈은 아주 손쉽게 그냥 이뤄드리겠습니다. 6773님께 저희가 워터파크 티켓 2장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대기업 물려주는 거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라고 8477님도 의견 주셨네요.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